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 그리고 이 지난밤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분석, 여기에 개장 점검과 아시아 증시 대비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전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굿모닝 인사도 건네주고 계시네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오악을 모닝하고 인사를 건네고 있고요. 미래님, SJ리님, 진진이님, 그래서님 등 함께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채팅에 많은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요. 방송 내용 중간중간에 이 부분 놓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하는 질문들 혹은 궁금한 투자 전략도 물어보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간밤의 시장 흐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아마 이 자고 일어나서 시장을 보신 분들은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렇게 같이 내린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특히나 나스닥이 1% 가까운 약세를 좀 기록했습니다. 물론 S&P 500이 이 장중에는 6,700선 정말 코앞까지 턱 밑까지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 파월 의장의 연설에도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 기술주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를 비롯해서 시장은 어디에 주목을 했고 각 기업들은 어떤 이슈들을 내놨는지 오늘도 두 사람의 새벽 요정과 함께합니다.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을 보면은 또 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이렇게 3대 지수가 내리면서 마감한 게 저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은 정도의 혼조로 마감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좀 크게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한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만큼 오늘 내용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간밤의 시장 흐름 어땠는지 우리 가장 꼼꼼하고 친절한 김예림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입을 주시하며 움직였죠. 지난주 FOMC와 비교해 보자면 크게 달라진 발언은 없었지만 올해 금리를 추가로 크게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최근 증시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증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할 수 있는데요. 또 AI 관련주를 위주로도 차익 실현 매물에 출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3대 지수는 4일간의 고공행진을 멈추고 쉬어가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한편 오늘 미국 국채 시장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의 위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 국채 가격은 상승한 반면 국채 금리는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또 2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되기도 했죠. 응찰률은 2.51배로 6개월 평균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입찰 금리와 시중 금리가 비슷하게 나오면서 오늘 2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는 꽤 평탄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움직였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나왔던 발언과 오늘의 발언이 큰 맥락에서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97선 초반에 머물러 있고요. 엔달러 환율은 147엔 중반에 거래됐고 원달러 환율은 1395원에 거래됐습니다. 금선물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장중 3,8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또 고용은 침체로 향하는 상황을 강조하자 금선물로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도 보시면요. 2%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 넘게 상승했네요.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나토가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해 어떤 도발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면서 나토가 원하는 대로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점이 유가를 오르게 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시장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국제 유가는 거의 나흘여 만에 반등세를 가져갔고 저희 채팅창에 KS 조이님께서 미스터 파월의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 장이네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딱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짚어준 대로인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발언은 없었고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정도로 간밤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정규장 이후에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나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애프터마켓 현재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는 과연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제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탭은 이 거래량인데요. 지금 가장 상단에 위치한 게 리튬 아메리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 마감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마이크론이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 마이크론의 이슈를 더 넘어설 수 있는 이슈가 장 마감 이후에 있었고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이크론은 거래량 바로 그 밑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오늘도 엔비디아 상단에 있고 캔뷰도 마찬가지로 어제장에 있어서 제가 또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캔뷰도 오늘 애프터마켓에서까지도 거래량이 지금 상승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를 보자면은 지금 뭐 SHF 홀딩스가 무려 218%나 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뒤로 리튬 아메리카스가 73.29%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보자면 뭐 사실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신호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i2 바이오파마가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는 13.94% 거의 뭐 14%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무버 살펴봤는데 리튬 아메리카스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정연두님께서 LAC 사려다가 잠들었는데 눈물 한 방울 이렇게 같이 아유. 올려주셨는데 네. 이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체크해보고요. 그 전에 저희가 파월 의장의 발언만큼이나 좀 주목하면서 기다렸던 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볼까요? 네, 뭐 국내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이크론 실적만큼은 반드시 챙겨보는 이유가 마이크론이 반도체 풍향계라고 그쵸. 불리잖아요. 이번에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전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6%나 늘어났는데요. 오. 특히나 이 클라우드 업체들, 그러니까 서버를 크게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공급하는 이 메모리 판매가 3배나 넘게 뛰면서 매출이 45억 4천만 달러에 달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성장을 이끈 주인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앞으로도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자신감을 되게 강하게 보였는데요. 네. 다음 분기 매출을 약 125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이건 시장 전문가들이 잡았던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CEO는 이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렸고 이 흐름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유일한 메모리 회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더 커질 AI 수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애프터마켓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딱 5시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때는 주가가 이렇게 빵 하고 뛰었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뽁 하고 꺼진 부분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차트를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으면 여기서 왜 한번 꺾였을까? 그 이유를 추론을 해보자면은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요. 네.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를 담당하는 핵심 사업부 매출은 오히려 22% 줄어서 15억 7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주가가 한번 꺾인 데 있어서 정확한 이유는 아니지만 이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을 분석했을 때는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더 자세하게 이제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석을 깊게 하잖아요. 그렇죠. 더 자세하게 이유가 있다면은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성적표 대체로 다 좋았지만 핵심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이 조금 줄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실적 발표 직후보다는 지금은 조금 탄력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0.68%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프터마켓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맞아요. 살펴봤던 리튬 아메리카스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장 마감 이후에 깜짝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네바다주에 짓고 있는 세커패스 리튬 광산을 두고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 사업은 리튬을 캐내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리튬이라는 게 전기차 사업에도 굉장히 필수적인 중요하죠. 요소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원하려는 대출 규모가 약 22억 6천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는 한 3조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대신에 정부가 회사 지분, 그러니까 주인의 몫을 최대 10%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산은 2028년부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완공이 되면은 서반구, 그러니까 이 미주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리튬 공급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네바다와 오리건주 경계 남쪽으로 40km 지점 쪽에서 6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해요. 미국 정부는 이 광산을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리튬을 미국 안에서 직접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도 입장을 내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굉장히 바라고 있다. 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한편 또 살펴보자면 리튬 아메리카스는 사실 이달 초에 첫 대출 인출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이 과잉 생산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행정부가 조건을 다시 협상한 거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딱 CATL 쪽에서 이 리튬 생산 이야기가 나온 지 좀 일주일 정도가 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 리튬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 아메리카스 애프터마켓 무려 75% 넘게 와, 오름세를 어마어마하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튬 아메리카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사이클러리온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이클라리온 테라퓨틱스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회사가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MIT, 그 매사추세츠 공대잖아요. 네. 여기랑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오. 이 계약이 회사의 전략적 재출시,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방향을 잡고 다시 시장에 나서는 움직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자면 장 마감 이후에 진짜 한 번 빡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그 상승의 폭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했지만 무려 40% 가까이 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도 정말 39.74% 엄청난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사이클러리온 테라퓨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편 애프터마켓에서 빠지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네. 코후라는 종목은 제가 처음 확인했을 때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였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줄였어요. 9%대 내림세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네. 일 있었어요? 코후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랑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이번에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내놨어요. 전환사채라는 게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하면 이 회사 주식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뭐 나중에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뭐 일종의 투자 수단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금 그 규모 자체가 2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주식이 더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 직후에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였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네. 갑자기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조금은 하락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2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코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애프터마켓 특징주 바이오젠이 대기하고 있네요. 네, 바이오젠은 이제 9월 초에 또 제가 특징주를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때는 FDA 승인 관련돼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회사가 희귀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한 약의 고용량 버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 FDA가 이 제품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소식에 업계에서는 바이오젠이 원래 이 약을 앞세워서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이 시장에서 입지를 더 넓힐 필요가 있는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어떤 사이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완전 상이하거든요. 그래요? CNBC는 하락으로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마켓워치는 상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세를 보이는지 정확한 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턴에서 잠시 바이오젠의 마켓워치 주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 살펴봤고요. 오늘도 뭐 두 자릿수의 급등주까지 있었기 때문에 천국소녀님 대미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애프터마켓 흐름은 정말 저희 오은비 아나운서가 가장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비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글로벌 IB 종목으로 가볼 텐데 와우.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항상 정말 저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데 힘써왔어요. 오늘은 우선 첫 번째는 좀 익숙한 종목에 대한 맞아요. 점검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바로 캐터필러입니다. 오. 캐터필러는 워낙 유명하죠. 공사장에서 CAT 로고가 적힌 건설 장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캐터필러는 1925년에 설립돼서 무려 100년 동안 전 세계 건설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믿고 사는 캐터필러다, 중장비계 애플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495에서 $517로 높여 잡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목한 건 바로 캐터필러의 자회사죠. 솔라터빈스인데요. 솔라터빈스가 뭐냐면요, 이 중형 가스터빈 발전기 전문 업체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가스로 돌리는 소형 발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출력이 1메가와트에서 최대 39메가와트까지 나오기 때문에 공장이나 대학교, 심지어는 도시 일부 지역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요즘 워낙 데이터 센터에 많이 쓰는 이 어마어마한 전기 용량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작은 전기량일 수 있을 텐데 결코 적은 게 아니고요. 공장 전력은 물론이고 지역 난방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이 가스 터빈을 비상용으로 둔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장비를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부품을 교체해주고 수리해주는 서비스 계약으로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솔라터빈스만으로도 캐터필러의 주당 순이익은 $6에서 $8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캐터필러에게도 관세 리스크가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죠. 3분기에 $5억에서 $6억, 올해 전체로는 $15억에서 $18억 관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하셔서 보셔야겠고요. 그래도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캐터필러의 위상이 정상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터필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림 아나운서가 잘 설명해 드린 대로 좀 많이 익숙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도 와우. 계속해서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간밤에 장 초반에는 좀 좋았는데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목표 주가 $517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디악 사이언스. 뭐 하는 기업이에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코디악 사이언스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요. 이 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전 필요하죠. 네, 눈의 염증이나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 병증처럼 이 시력에 문제가 생길 때 치료해줄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제프리스가 코디악 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5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 투자 의견이 전일장에 나온 건데 어제 주가가 57%나 올랐더라고요. 지금은 8% 넘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13의 거래를 마무리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제2의 메세라로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2의 메세라요? 네, 얼른 투자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프리스는 코디악 사이언스의 두 가지 약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KSI-101입니다. 염증으로 생기는 황반부종, 황반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이죠. 시력을 담당하고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KSI-101이 질병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는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쯤이 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최근에 미국 망막학회 학술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KSI-101의 임상 원비 단계가 발표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의 시력이 개선된 게 확인됐고요. 망막이 붓는 현상도 12주 만에 빠르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르코시맙이 있습니다. 타르코시맙은 당뇨성 망막병증과 습성 황반변성 이 두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치료 효과를 기존보다 훨씬 오래 가져갈 수 있고요. 내년 3분기쯤에 임상 결과가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쯤이 코디악 사이언스에게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코디악 사이언스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정규장에서 8% 넘게 빠졌는데 무슨 일 있었나? 이게 아니라 저희 예림 씨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일장에서 거의 60% 가까이 올랐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정도가 숨고르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간에서도 지금 많이 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만회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2의 메세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 벌써 또 마지막 종목이에요. 항상 아쉽단 네, 말이에요. 벌써 마지막 아니, 종목이네요. 한 5개만 더 해주세요. 5개 안 된다니까요. 총 8개로. 총 8개. 가능한가요? 특징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안 그럼 돼요. 저 줄일게요, 제가.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바로 아우라 미네랄스입니다. 네. 아우라 미네랄스도 기업 이름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 아니요. 최근 금 가격 상승세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금 채굴 관련주입니다. 아하. 아우라 미네랄스 투자기는 준비해봤는데요. 아우라 미네랄스는 금과 구리를 채굴하는 광산 회사입니다. 멕시코, 브라질,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광산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우라에 대한 투자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4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주가가 164%나 상승했고요.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00% 아주 크게 또 상승했더라고요. 와우. 그런데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우라를 매수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금 생산량이 동존 업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광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니까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금이나 구리를 채굴할 수 있고요. 장비나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재무 구조가 탄탄한 건 물론이고요. 광산이 여러 나라에 분산돼 있어서 정치적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산이 분산돼 있다는 건 그만큼 각국의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거고요. 브라질이나 멕시코 등 들썩이는 환율에도 대비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이유는요. 그동안 선언했던 생산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고요. 신규 프로젝트 예산과 일정을 모두 잘 맞춰서 이 부분에서도 신뢰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금 선물은 장중 3,800달러 선을 돌파하기로 했으니까 이 금 채굴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우라 미네랄스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 넘게 올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아우라 미네랄스 티커는 AUGO입니다. 아마 아우라에 아우와 골드가 네. 붙어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오늘 최고예요. 진짜 은비 탐정 아나운서. 같으세요. 아, 탐정 같았어요? 네. 아. 와, 완전 코난 유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라 미네랄스와 앞서서 저희 코디악 사이언스 KOD입니다. 안질환 치료제 관련 기업 그리고 캐터필러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IB 종목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죠. 자, 김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메가캡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숨고르기 들어갔던 엔비디아로 출발해야겠죠? 예, 엔비디아는 사실 엔비디아 자체적인 소식보다는 엔비디아의 지금 저항마, 대항마라고 하죠. 나타났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휘청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중국의 화웨이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섰어요.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어센드 칩을 기반으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칩은 인공지능 학습과 연산에 좀 특화가 된 반도체로 AI가 더 빠르고 똑똑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그런 핵심 부품이에요. 화웨이는 이르면 내년에 아틀라스 950 슈퍼클러스터라는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을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슈퍼클러스터는 이 수많은 서버와 칩을 연결해서 하나의 초대형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된 버전인 아틀라스 960 이거는 이제 내후년이 2027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엔비디아도 입장을 내놓겠죠. 네. 이제는 경쟁이 명확하게 시작이 됐고 점점 더 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화이 너는 우리랑 경쟁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겸허히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화웨이는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갔어요. 내년에 선보일 아틀라스 950 슈퍼노드라는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인 NVL144보다 6.7배 더 높은 성능을 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정규장 안에서는 거의 3% 가깝게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경쟁자로 인정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네. 코멘트가 또 참 인상 깊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이슈도 있고 그 전날에 또 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후의 추이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볼 텐데 저희가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빅테크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은 참 지속적으로 좀 맞아요.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력의 한 30~40%가 냉각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와 관련해서 하나 이슈를 발표를 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냉각 방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칩 안에 아주 작은 통로, 그러니까 미세한 채널을 새겨서 냉각액을 직접 흘려보내는 기술인데요. 이런 방식을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술을 서버용 칩과 인공지능 연산에 맞는 이 GPU에 적용해서 실험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네. 냉각액이 칩에 바로 닿는 구조다 보니까 섭씨 70도처럼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칩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구조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강력한 칩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EU가 지금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아하. 네, 그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규장 안에서 1%대 낙폭을 보였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냉각에서 좀 혁신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오히려 좀 국내에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네. 사실 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좀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봤고요. 애플 포함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조사 이야기 이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금융 사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EU의 기술 담당 책임자는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홀딩스에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그쪽 담당자가 말하기를 온라인 범죄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이 이런 불법적인 컨텐츠를 제대로 걸러내고 있는지 혹은 막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는 앱스토어에 올라온 가짜 은행 앱 같은 위조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요. 구글의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에서 나오는 이 허위 결과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응 차원에서 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사용자 보호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가짜 검색이 너무나도 문제인 게 저희 그때도 막 봤잖아요. 방송 중에 네.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지금 난리가 났대. 추성훈이 결혼했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빙의해서 추성훈 완전히 씨가 가짜 뉴스가. 이미 결혼을 하셨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큰일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또 결혼을 했다고 네. 말을 하는데 보고 계시면 어쩌려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보시게 되는 것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유가 우린 제대로 큰일이죠. 칼을 뽑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완전 공감할 수 있는 사례예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이 앱에서도 알림이 떠서 이게 무슨 소식이야 하고 눌러보면은 막 5일 전에 있었던 이상한 추측성 스토리 기사 이런 게 뜰 때가 그러니까요. 있어서 아주 이용자들이 혼란을 줄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소비자로서는 맞습니다.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요즘에는 이 알파벳과 관련해서 좀 광고와 관련해서 자꾸 좀 사정권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참 알파벳은 광고 이야기도 그렇고 재판 이야기도 거의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구글의 광고 기술을 둘러싼 반독점 재판이 이제 간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핵심의 쟁점은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거래소 ADX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매각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미 법무부랑 여러 주 정부는 ADX가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면서 구글이 광고 경매 방식을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들여다보고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구글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구글 측 변호사는 이 정부의 제안이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무모해용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쟁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맞섰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증언대에 섰던 한 지역 언론사 임원이 진짜로 경쟁을 되살리려면은 ADX 매각은 물론이고 퍼블리셔 광고 서버까지 함께 팔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그래요. 더 좀 세게 말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덧붙여서 구글은 사실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안드로이드 플랫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게이머에게 실시간 코칭을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를 도입을 했고요. 이 자사 챗봇이죠. 이 제미나이를 구글 TV에도 적용한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나머지 두 가지 소식은 크게 주가에 적용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정규장 안에서는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벳에 대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 가짜 뉴스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더니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저는 그래서 휴대전화 알림 다 꺼놓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하지만 저희 오아글에 대한 이 채널 구독 설정과 알림 설정은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아마존 가보죠. 아마존도 재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도 재판이 마침 또 이제 간밤에 시작이 됐어요. 이 핵심 쟁점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아마존이 네. 수천만 명의 고객을 프라임 서비스에 동의 없이 가입시켰다라는 의혹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해지 절차를 일부러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지적까지도 함께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런 의혹을 인정한다면 아마존은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고요. 위반 건당 최대 5만 3천 달러의 벌금도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재판은 약 한 달 정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물론이고 아마존의 현직 그리고 전직 직원들까지 증언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어요. 아마존이 이제 영국 사업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에서 운영 중이던 아마존 프레시 식료품 편의점 19곳을 모두 다 폐쇄를 하기로 한 거예요. 이 가운데 5곳은 네. 자회사인 홀푸드마켓 매장으로 전환이 될 예정인데요. 영국 진출한 지가 지금 5년이 채 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온라인 배송 쪽에서 더 큰 성장 기회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빅테크들이 조금 아쉬운 흐름을 가져간 가운데 숨고르기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존은 아무래도 이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 속에 조금 더 낙폭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 3%대의 약세를 기록했네요. 자, 한편 저희가 지난주에는 테슬라를 매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에는 이 기업 정말 매일매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매일 봐요. 네. 정규장에서도 보고 애프터에서도 보고 오늘도 정규장 이슈에 더불어서 애프터 이슈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총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오라클입니다. 일단 오픈 AI와 오라클이 미국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오라클의 데이터허브, 그러니까 데이터와 서버가 모여있는 중심 시설을 기반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오픈 AI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곳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인공지능과 학습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연산 장비죠. 이런 방안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오픈 AI가 새롭게 지분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5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세울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은 697조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나요? 697조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네,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전체 프로젝트는 3년 안에 약 7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사용을 전제로 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총 투자액도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발표됐던 오픈 AI와 오라클 간의 3천억 달러 계약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 뭐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CNBC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하면서 속보로 떴죠. 네, 정말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고 오픈 AI도 요즘에 정말 안 끼는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라클은 정규장에서는 4%대 내렸지만 뭐 간밤에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았던 걸로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캡 특징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글로벌 이슈 만나볼 텐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 헤드라인만 보신 분들은 주식 고평가 네. 이 부분에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발언의 몇 면을 좀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뭐 언제 조정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짜 찬물을 문어예요, 문어. 정말 문어 예림, 네, 예언가 예림입니다. 아무튼 파월 의장이 찬물을 끼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말이겠죠. 네. 그런데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지난주 FOMC 당시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기조가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점도표나 성명문과 다르게 올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거란 예측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지난주 실업률이 올라서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침체에 조금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해 너무 일찍 또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1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 말했는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인하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게 침체로 빠져든다며 인플레이션은 오르고 고용시장은 내려가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연준의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파월다운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맥이 걸리셨네요. 네, 그리고 고장났어요. 네. 관세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이어나가는데요. 관세로 인한 비용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전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라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일회성이 될 거라 말했는데요. 내년 말까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끝난다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인데 그렇다고 이걸 무방비 상태로는 둘 수 없다고 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한 것이고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고 싶지 않다고 일중을 내비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월을 too late라고 하나요? 맨날 그쵸. 비판하고 나선 네. 것에 대한 반응도 나왔는데요. 파월 회장은 우리는 절대 정치적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대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우리의 일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증시를 움직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식과 위험자산의 가격이 높게 평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오늘 증시는 이를 기점으로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전반적인 금융 여건을 보고 여러 지표를 확인해 보면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외신이나 월가에서는 일단 주식 고평가가 됐다는 발언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가 없었다는 게 추가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죠.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또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걸 보니 앞으로의 금리나 경로가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PC 지표에 대한 맞아요. 주목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 발언에 대한 시장의 여파 그리고 PC의 주목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 거고요. 자, 채팅창에 춘소님께서 금리 인하 한번 했는데 매발톱 한번 보여줘야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는 또 트럼프의 말인데 네, 맞습니다. 유엔에 가서 본인의 매운맛 캐릭터를 또 한번 네, 제대로 보여줬더라고요. 폭주하셨어요. 네, 오늘 파월에 좀 가려진 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이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유엔 연설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저희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7개월 만에 7개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는 동안 유엔은 도움을 주려는 조치도조차 하지 않았고 유엔
유엔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했다는 점을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엔 연설을 할 때 프롬프터가 고장이 났었나 봐요. 근데 연설장에 올라오다가도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는 사건도 있었는데 참 다사다난한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뭐 프롬프터 가끔 고장 나면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자신이 전쟁 7개를 끝내는 동안 유엔이 한 거라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를 제공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기스가 맵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연설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요. 지금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역대급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탄 등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거라도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러우 전쟁의 효전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인데 나토 국가들조차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를 향해서 군사 강국이라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도 않았을 텐데 3년 반을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를 두고 종이 호랑이, 페이퍼 타이거라고도 비유하기도 했고요. 지금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국도 나토에 무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지원에 힘입어서 자국 영토를 찾을 수 있고 또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 말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칼날을 제대로 세운 날이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푸틴 대통령 실망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다시 맞아요. 한번 너 좀 링 위로 나와봐 약간 이렇게 좀 발언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나왔고 또한 자국 중심주의 뭐 다른 나라도 좀 자국 우선주의 지켜라 네.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가져간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특징주 좀 더 만나볼게요. 자, 보잉은 최근에 주가 내리는 날이 훨씬 많았고요. 반면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었는데 두 종목이 간밤에는 함께 1, 2% 내외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어떤 이야기 있었나요? 네, 보잉이랑 팔란티어가 새로운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잉의 방산, 우주, 보안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게 그 핵심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파운드리가 보잉의 방산 제조 공장에 도입이 되게 됐어요. 지금까지 보잉의 방산 부분에서는 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좀 제각각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파운드리를 쓰면은 이 데이터들을 한 가지 방식으로 모아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생산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주가도 함께 반응을 했는데요. 오늘장 보잉 주가는 2% 올라갔고요. 팔란티어도 1.8%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보잉에 관해서는 어제도 제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추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데이비드 주중 미국 대사가 미국과 중국이 보잉 항공기 대규모 주문 계약을 두고 협상에 막 빠지다는 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주문 규모는 아직까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 곧 거래가 확정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보잉에 대한 내용까지 그리고 팔란티어까지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앞서 예림 아나운서랑 시황 정리할 때 국제유가 반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 반응했던 기업들이 있죠. 네, 오늘 국제유가가 이 4일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좀 반등의 조짐을 보였는데요. 이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유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 재개 협상이었는데요. 원래는 이 다시 수출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막혀서 진전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던 거예요. 이게 유가를 받쳐주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대표적인 오일 서비스 기업들이 크게 뛰어 올라왔는데요. 네. 베이커 휴즈가 2.64% 올라갔고요. 할리버튼은 7% 올라갔고 와. 트랜스 오션도 4%나 올라가게 됐습니다.
와, 이런 소식들 전하면서 베이커 휴즈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추이까지 살펴봤고, 한편 저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후기 임상 소식에 대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조금 갸웃한가 봐요. 그니까요. 아니 왜냐면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펜으로 나오는 형태는 제가 이제 약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맨날 매진, 판매 끝났습니다. 이런 거 붙여져 네. 있거든요. 근데 UBS가 2030년 글로벌 GLP-1 시장 매출 전망을 낮췄어요. 기존에는 1,500억 달러 이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1,300억 달러로 줄여 잡은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새로 나온 약들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고 미국에서는 복합 조제약과의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UBS는 GLP-1 시장 자체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전 세계 제약 산업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지만 문제는 가격 압박이라고 했어요. 즉 시장 규모는 커지고 빨리 성장은 하지만 약값을 낮추라는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UBS를 시장 점유율 변화도 예상을 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점유율이 늘리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에는 일라이릴리가 약 56% 절반 이상이죠. 이렇게 차지하고 노보노디스크를 40%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함께 반응을 보였어요. 노보노디스크가 1.93%, 왜냐하면 40% 밑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내려갔고요. 일라이릴리가 1.06%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정말 거의 수직 상승하듯이 너무나 빠르게 지난해 그러니까요. 10월부터인가요? 정말 맞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좀 더 구체적인 전망, 점유율에 대한 전망까지 나왔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지미키멜 라이브 방송이 아마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저희 시각으로는 24일 밤부터 재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속보로 맞아요. 아주 빠르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제일 빠르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방송이 중단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금 재개가 된다고 했는데 넥스타 미디어 그룹과 싱클레어가 자사 방송국에서 지미 카벨 라이브 복귀 방송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서 지미 카멜이 찰리 커크와 마가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했었죠. 그 뒤에 무기한 좀 중단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모회사인 디즈니가 이 토크쇼를 다시 편성을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넥스타와 싱클레어는 방영을 거부한 겁니다. 두 회사는 ABC 지방계열사 방송국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 건데요. 그래서 주가 반응도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넥스타 미디어 그룹은 장중 1%대 오르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싱클레어는 3.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디즈니는 0.28%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지미키멜 라이브 관련된 이슈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동향도 전해드렸고요. 디즈니는 이 스트리밍 패키지 가격 인상 소식도 함께 전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벌써 또 두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참 아쉬운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전략과 이 경제 지표 관련해서 변지원 파트너와 돌아오고요.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미증시 애프터마켓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이슈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한 전략 짜볼 텐데요. 와우 글로벌 변재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또 저희가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뭐 두 가지 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이 인사들의 연설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성적표 이 내용들 모두 함께 살펴볼 텐데 저는 좀 아침에 놀라긴 했거든요. 네. 너무나 기사 헤드라인이 막 주식 고평가 이렇게 뽑히니까 근데 사실 내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그 FOMC 때 톤과 비슷했지 않나 싶은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파월의 스피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 발언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소비와 주택 경기는 부진하고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서비스 부분에서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고평가와 관련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요. 주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주가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고밸류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밀어내렸고 채권 가격 상승, 뭐 엔화 강세 이런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시장에서 좀 목격이 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과도한 정책 기대감에 대한 경계심을 좀 드러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네. 9월 FOMC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네. 시장의 기대보다는 사실 좀 매파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이 파월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행복 회로를 좀 돌리고 있지 않냐. 쉽게 얘기하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것들로 좀 판단한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어제 파월의 이런 굉장히 좀 이례적일 수 있는 고평가 발언들이 앞으로 연내 추가 인하가 이제 1회로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확대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파월 의장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증시에 대해서 좀 워워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미셸 보우먼 부의장과 이 오스틴 굴스비 총재 뭐 인터뷰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확실히 감지됐던 것 같아요. 네,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파월 연설 이전에 먼저 이런 했죠. 발언 먼저 했었는데 사실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친트럼프계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전 정부에서 임명을 했었던. 예, 그래서 뭐 그에 맞게 7월에 이미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핵심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고용은 안 좋고 물가는 괜찮을 것이다. 계속해서 어떤 같은 톤으로 어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와 부동산, 투자, 고용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 쪽이 더 시급하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건설, 주택 판매 감소, 주택 가격 대비 임대료 어떤 불균형, 주택 시장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금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장기금리 하락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것들도 좀 암시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날 있었던 좀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의원들의 발언들과는 좀 대비되는 그렇죠. 그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만 봐도 우리가 9월 FOMC 점도표에서 확인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연준 내부에서 지금 양쪽으로 굉장히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러한 모습들 자체는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부 또 연준 위원들 간의 내부 불이치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 자체는 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연준 관련 인사들이 본인의 캐릭터대로 발언을 이어간 셈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파월 의장도 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도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가에 대한 뷰가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PC 지표 주목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요. 그 전에 이 고평가 논란이 고평가 이야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M7에 대해서 잠시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최근 이 PER 평균이 30배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M7은 이제 좀 너무 밸류가 높아진 상황이 아니냐.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다. AI 관련된 실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 좀 의견이 갈리는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미국 증시가 계속 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환호하는 동시에 이면에서는 계속해서 거품론, 뭐 버블론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을 함께 하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치적으로 좀 살펴보면 S&P 500의 지난 그 10년 평균이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M7 같은 경우는 30배를 넘나드니까 그쵸.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M7 주가가 저점 대비 현재까지 약 22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바닥 대비 어떤 정점까지의 상승폭을 보면 과거 버블 사례들하고 굉장히 근접했다는 이런 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계속해서 뭐 버블이다 이제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사실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M7이 S&P 500이나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시가총액 비중이 30% 이상이에요. 아, 워낙 이건 역시 굉장히 좀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AI의 빅테크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쵸.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네. 분야에 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막 초기 침투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그런 본다면 상황이죠. 예전에 과거에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이제 등장했었던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젠 거품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M7 기업들이 보여주는 순이익률이라든지 뭐 매출 증가, EPS 이런 성장률 관련한 지표들 자체가 S&P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숫자를 잘 찍어내니까. 네네네.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숫자들이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 역시 제일 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분산 효과 차원에서 본격적인 뭐 금리나 사이클의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좀 M7보다는 밸류가 저평가돼 있는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는 중소형주 이런 것들에서 뭐 한 7대3 비율 정도로 계속 구성해서 가는 게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뭐 맞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방송 거의 처음 출연해 주실 때부터 네네. 거품론은 뭐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는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고 지난주에도 빅테크 7, 중소형주 3 정도의 이 비중 조절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이제 국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파트너님 그럼 이 부분만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마이크론의 실적 성적표 국내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뷰 간략하게만 들어볼까요, 우선? 네,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해서 3.03달러를 네. 발표를 했고 매출 전망 같은 경우도 119억 달러 예상해서 125억 달러 마진율도 뭐 크게 개선돼 51.5%.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련 데이터들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해줬고요. 시간 내에서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약간 상승하는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왔는데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메모리 업종은 단기적으로 지금 뭐 시장 일각에서는 슈퍼 사이클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 네.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는 뭐 적절한 공급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HBM의 공정 복합도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제약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다음에 뭐 금리, 환율, 관세 뭐 이런 거시경제 안정성 같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고 보면 뭐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뭐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게 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감은 정말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뭐 이 부분은 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좀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 증시 개장이 1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파트너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가 오늘 보합권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가 정말 장중에 3,494선까지 오르면서 3,500을 코앞에 두었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3,500을 언제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고 특히나 기술주, 임의소비재 위주로 좀 흐름이 빠졌었던 만큼 오늘은 우리 시장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가 3,489선 0.1% 오름세 출발이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오늘 약보합권 속에 871선의 출발 대기하고 있고 현재 국내 증시 9월 24일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지금 좀 보합권 흐름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각 시총 상위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이 최근에 업종별로도 조금 등락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오늘 어떤 희비가 교차하게 될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 시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조금 주목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현재 개장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0.17% 오름세 3,492선에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속에서 870선 기록하며 거래 출발합니다. 양 시장이 보합권에서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바로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시총 상위주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소폭의 내림세로 함께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0.59% 내리면서 84,200원, SK하이닉스 0.83% 내리면서 3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풍향기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실적, 성적표 좋게 나왔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탄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 넘게 오르면서 10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의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만큼 이 흐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 KB금융이 1.47% 강세 11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현재 어제 오름세 굉장히 강했지만 오늘은 소폭의 숨고르기 속에서 18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네이버와 한화오션이 소폭의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73% 오르면서 48만 5,50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1% 넘게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2만 500원에 에코프로비엠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5만 200원 선 기록합니다. 반면 삼천당 제약과 펩트론이 오늘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미증시 애프터마켓 특징주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의 이 성장 속도는 조금은 느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코스닥에서도 1% 넘는 내림세 종목들 좀 보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3% 내리면서 30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ABL 바이오도 1%대 약세 10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케어젠이 3%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어떻게 희비가 교차하고 있을지 먼저 코스피에서 업종 지수 살펴보시죠. 최근에 조금 약세를 많이 보였던 운송장비 부품이 오늘은 좀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업종 지수 1% 가까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많다기보다는 삼성공조, S&T 다이내믹스 등이 조금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금속도 0.91%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철강 관련주가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지금 상승과 하락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로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에서는 다만 의료 정밀기기, 증권과 전기가스 업종은 현재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업종별 등락률 추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코스피에 이어 금속 업종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도 현재 상승불 1% 넘게 켜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제조와 화학까지 함께 소폭의 상승불 켜면서 거래되는 가운데 자, 오늘 저희가 리튬 아메리카스 미국에서 이 애프터마켓 특징주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국내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의 흐름과 오늘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률 상위 업종보다는 이 하락률 업종까지 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별, 세부 섹터 테마별로 봤을 때는 리튬 관련주 역시 올라오고 있네요. 포스코엠텍이 14% 넘게 오르면서 14,500원에 강원에너지 8%대 강세, 리튬 포어스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던 만큼 이 부분 에너지주의 추이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LPG 관련 섹터에서 중앙에너비스가 7% 넘나드는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대성산업도 2%대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일부 섹터별, 좀 테마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시장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일본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는 추분절을 맞아서 쉬어갔었는데 그 전에 월요일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했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약세로 좀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0.2%대 내림세 45,391선에서 일본 증시도 숨고르기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본격적인 레이스도 시작이 됐으니까요. 여기에 이어지는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변재환 파트너와 돌아와서 저희 미증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간밤에 연설도 있었고 실적 성적표도 있었는데 이 S&P 글로벌 제조업, 비제조업 PMI도 좀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좀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PMI 제조업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제조업은 52, 서비스업은 53.9로 발표를 했는데 두 지표 대비 전월 대비 둔화된 결과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프트 데이터고요. 그리고 여전히 기준선 52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나 침체까지 보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고 확장속 좀 완만한 성장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지금은 하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경기 전망이나 체감 상황 이러한 것들이 소프트 데이터가 조금 더 빠르게 좀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뭐 입안하고 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는 데이터들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뭐 GDP라든지 이런 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일 PMI 관련한 이 결과치들은 말씀드린 대로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확장속 둔화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네.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조용한 확장 국면에 있다. 더군다나 이보다는 지금 고용 지표나 GDP와 같은 하드 데이터가 시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파트너님과 이 지표에 대한 관점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금요일에 PCE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앞서 이 연준 인사들의 어떤 물가, 고용, 무게추가 조금은 다른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PCE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물가 지표로 공식적으로 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더 좀 중요할 텐데 일단 예상치 자체는 전월 대비 0.32, 그다음에 전년 대비는 2.79% 상승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난달이나 전년도를 소폭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상치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를 보면 지금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90% 수준으로 시장 그쵸.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10월 FOMC 우리 일정을 보면 10월 말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내일 모레 있을 PC부터 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 뭐 고용 관련한 지표들, CPI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한 바퀴를 돌면서 데이터를 이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그 추가 완화가 필요할 수 있으나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된다라면서 좀 신중한 어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10월 FOMC 전에 발표 예정인 어떤 이런 중요한 하드 데이터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떤 시장에서는 뭐 90% 이상 추가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 바뀔지 또 모르겠다. 그쵸. 특히 어제 파월 연준의장의 네. 그런 고평가 발언들을 보면 조금 더 그렇게 조심스러워졌죠.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네. 지금 국면이고 개인적으로는 10월을 인하하고 12월은 동결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FOMC 전에 있을 어떤 이런 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이제 PC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요거는 금요일 날 우리가 꼭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지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다음 FOMC까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지표가 참 중요하다. 더군다나 뭐 파월 의장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이 부분 정말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쏟아지는 지표들 정말 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잠시 저희가 쉬어가는 느낌으로 채팅창을 좀 봤더니 우리 변지환 파트너님의 별명이 참 많아지셨어요. 어떤 골드요. 긍정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제 저희가 유가가 $50 선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셔서 오일환이란 별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AI 키워드 거품론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셔서 인공지환도 나왔고 골드형까지 정말 많은 별명이 좀 쏟아지면서 우리 파트너님에 대한 또 관심을 함께 보내지고 계십니다. 자, 저희 투자자들의 관심도 아마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파트너님,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본 것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기적으로 조금 자금을 굴리는 파킹형 ETF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지수나 반도체 혹은 요즘에 금도 워낙 좋았다 보니까 네. 귀금속 이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투자자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좀 크게 넓게 길게 볼 때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주일간 어떤 순유입된 종목들을 보면 코덱스 200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 지수 ETF 관련, 그다음에 말씀하신 금 관련 ETF들이 이제 상해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 초에 이제 관세 해방의 날 사실은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 세일이 나오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파킹형 ETF로 소위 이제 대피를 하고 좌시하시던 이제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이라든지 또 연일되는 코스피를 비롯한 미국, 그다음에 일본, 뭐 역사적 신고가, 또 금값 신고가, 이런 어떤 시장의 훈풍 소식에 다시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발길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또 다시 그런 시장의 수급을 좀 뒷받침해주고, 그런 수급을 뒷받침받아서 증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이런 어떤 네. 흐름들,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는 언제나 넓고 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좁고 그쵸. 짧은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시기에 따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고 주가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떤 고점과 저점, 이걸 정확하게 이제 짚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는 이런 넓고 긴 관점으로 분할 대응하는 것밖에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이런 소위 이제 밑밥을 계속 왜 까냐면 현재 이제 안전자산 자체는 시장에서 철저하게 이제 외면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I라든지 아니면 시장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에 입고 있는 그 위험자산으로에 대한 투자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 지금이 만약 최적의 타이밍인가라는 거에는 사실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는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좀 길고 넓은 시각으로 분할적으로 계속 진입을 해라. 그래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파킹형에 있다가 또 증시가 이제 고점 뚫고 금값이 사상 최고치 간다 해서 또 후루룩 가는 거는 그거는 좀 제일 경계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그렇죠. 당연히 넓고 길게 봐야 된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저희 파트너님이 항상 또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앞서 조금만 좀 덧대어서 여쭤볼게요. 지수, 반도체, 귀금속 이쪽으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우선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0.97%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는 앞서 저희가
뭐 마이크론에서도 살짝 여쭤봤지만 미국 반도체 혹은 국내 반도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의견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떤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 굉장히 좋은 뉴스들을 많이 끌고 있죠. 투자 확대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시장 컨센서스를 생각보다 지금 크게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주가 강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론 자체 혼자 무슨 물론 독식하는 형태는 그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주가 같은 그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는 향후 20에서 30% 정도 가격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주류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마이크론까지 이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종목 간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괴리나 이런 거는 보다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을 좋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추이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어떤 심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고 오늘 장에서 뭐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양봉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한편 저희 미증시에 대해서는 뭐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에서는 하나의 변수만 튀어나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역시나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강세론에 훨씬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S&P 뭐 9천 돌파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좀 계속해서 이 우상향 기조는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연말까지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리스크 자체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시장 리스크를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과도한 금리나 기대감, 정책 기대감. 사실은 월요일 날 이 FOMC 끝나고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주르르 나와서 사실은 관련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발언을 좀 살펴보면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하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워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고용시장 둔화에 예방적인 25% 인하는 지지하지만 추가적인 완화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맥 이 의원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뭐 박힌 리치몬드 현재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뭐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점도표에서 확인했다시피 추가 2회 인하도 인하지만 1회 인하,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연준 위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시장이 애써 좀 외면하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의 과도한 금리 기대감. 요게 이제 조금 상존하는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엊그제 이제 베터홈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폭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그 밈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정말 많이 날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 7월에 있었던 그 1달러 미만이었던 오픈도어가 뭐 100배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에릭 잭슨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시장에서 뭐 쇼피파이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서 이 베터홈 프로퍼티스가 폭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요새 욜로 투자라고 불리더라고요. 욜로 투자라고 네. 불리는 어떤 제로데이 옵션이라든지 밈 주식,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 투자, 이런 좀 수급적인 면에서 몰리고 있는 점들, 이런 것도 저는 시장의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떤 이런 심리 쏠림 현상으로 인한 시장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또 급격하게 또 수적으로 확 빠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좀 발견되는 것도 저는 좀 시장이 어떤 지금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로 보이고, 세 번째는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높은 장기 금리, 이런 좀 정책적인 매크로 변수들, 이러한 일시적 물가 상승 평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그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꼭 이 장기 금리의 스티프닝 현상이 또
벌어지거든요.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것들이 어떤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점,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시장의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증시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래서 시장에는 사실 악재라든지 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사실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좀 지레 겁먹고 달리는 말에서 굳이 먼저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나중에 대응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 세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달리는 말에서 먼저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오늘 참 명언을 많이 또 전해주셨어요. 자, 파트너님,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관전 포인트 뭘로 좀 꼽아볼까요? 어저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고평가 관련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좀 이어지는지 좀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았던 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찬물이 좀 끼얹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회로라고 앞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어나가는지가 오늘 사실 네.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GDP라든지 PC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쵸. 이 하드 데이터 발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파트너님께서 저희가 시장에 좀 임할 때 투자자로서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하고요. 좀 더 긴 시각으로, 그리고 사이클 속에서 중요한 지표들 주목하자, 이 부분 함께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파트너님 그래도 저희 또 초보 투자자들은 지표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네네.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어렵거든요. 어떻게 네네. 공부해야 돼요? 한경와버 글로벌 파트너에 제가 VOD 네.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 특히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제 지표라는 거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 같은 경우도 이게 트렌드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이 저물가, 저금리에 좀 우리가 봐야 될 지표들, 지금은 이제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트렌드에 또 봐야 될 지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동안 채팅창에서 다시 부끄러워하기 시작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RS 02-3490-5016으로 전화 주시면은 이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VOD 꼭 체크해 보시면서 이 지표에 대한 공부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의 변주환 와우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또 모실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중화권 증시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 국내 증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소폭의 상승불을 켰던 코스피가 현재는 하락 전환해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0.4% 내외의 하락세 좀 그리면서 3,472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이 조금은 깊어졌네요. 870선 내어줬습니다. 현재 867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소폭 집계되는 반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담으면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 증시도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오늘 중화권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을 가늠해 보려면 간밤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이슈들도 확인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장팀 이하림 아나운서, 김서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화웨이를 경쟁 상대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 8시 시간대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시장 동향이 또 어떨지도 참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오늘 대응 잘하려면 어제 시장을 또 꼼꼼하게 정리를 그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하림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이 중국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1%대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심천 성분지수 역시 비슷하게 0.29%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는 또 흐름이 다르지가 않았는데요. 0.7%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던 날이었는데 업종별로는 흐름이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 업종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요. 일단 은행주에서는 그래도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렇다 할 뚜렷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배당 매력이 있는 은행주로 어제는 자금이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 이제 금 관련주도 어제까지도 이 좀 양호한 흐름을 연출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제 최근에 상하이 금 거래소에 우호국들이 이 금을 보관하고 또 사고 팔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이야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달러가 좀 약화되고 위안화가 강세를 띨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가 또 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금 가격이 네.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면 금 관련주들까지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혼조세 내지는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네. 가전 쪽에서는 그나마 폭스콘이 좀 그래도 선방을 해줬고 이 입신정밀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부터 뚜렷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럭스쉐어 프리시전이 이제 입신정밀이거든요. 7%대 강세를 다시 한번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소비 진작 정책이 나오고 이제 연휴를 앞두고 관광 호텔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큰 폭으로 이 업종 단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상업 백화점 같은 이 업종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약세가 연출이 되었다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이 중국 인민은행의 판공성 총재가 그 전날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즉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번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즉각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꺾인 것 같다라고 어제 장을 또 평가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만 가권 지수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만장은 어제 중국이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가권 지수가 1.4%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 강세를 시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TSMC였는데요. 어제 이제 대만 가권장에서 TSMC가 3%대 강세를 시연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냈고 간밤에 미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도 3.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고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요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일 보는 매일바바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0.1%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네. 메이트
아트원 같은 경우에는 2%대 좀 낙폭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징동닷컴으로 넘어가 보면 낙폭이 더 컸어요. 4%대가 빠졌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징동닷컴의 부사장이 이 징동마트의 올해까지의 이 개인용 주문이 무려 25%가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32개 브랜드가 각각 매출이 1억 위안을 넘겼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은 어떨지도 좀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비아디인데요. 비아디는 이제 어제 장에서도 3%대 좀 큰 또 폭의 한 번. 네,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아무래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매도 영향이 어제까지 있었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근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비아디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양왕 U9이라는 이 슈퍼카에 대해서 오. 한정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30대만 팔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고 속도가 무려 496km래요. KTX보다 빠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KTX보다도 빠르고 그 F1 레이스카보다도 훨씬 더 네.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 무서운데요? 네. 과연 이 비아디의 기술력이 또 오. 그렇다면은 좀 네? 입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오.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시장에서는 어떤 네. 반응을 보일지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소희 아나운서 약간 구미가 당기는 타보고 표정가 봐요. 타보고 싶어요. 저희가 정말로. 뭐였죠? 저번에 UAM도 먼저 맞아요. 타보겠다라는 얘기를 김희서이였나? 김희상궁이었나? 그래서 뭐든지 다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 기회가 된다면 꼭 타보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아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2%가 밀렸는데요. 지리자동차에서도 신차 출시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산하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지커가 이 신형 모델인 지커 001을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정식 출시는 10월 11일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보다 조금 더 빠진 선에서 0.8%대 약세 보이면서 장 마쳤는데요. 최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 장에서는 9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텐센트가 이 AI를 기반으로 한 약물 설계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관련된 AI 제약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AI 제약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어제 이 텐센트의 우원다 건강부문 총재가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는 임상 전 연구 단계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텐센트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로 넘어가 보시면 어제 장에서는 1%대 빠졌고요. 바이두는 무려 5%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워낙에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크게 추락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디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이 테리픽 10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인 것과 별개로 좀 혼자서 1%대 강세를 시현했고 SMIC도 1%대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지수 흐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중국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이 과창판 50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차이넥스트 지수는 그래도 기술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큰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뉴스가 좀 나왔던 종목들도 있어서 2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샤오펑입니다. 샤오펑도 이제 자동차 브랜드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한국 법인을 설립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아디와 지커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세 번째 브랜드라고 하는데 사명은 엑스펑 모터스 코리아라고 하고요. 앞으로 또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AMEC입니다. 이 어제 장에서 무려 9%대 강세를 보인 종목이었는데요. AMEC도
SMIC랑 뭔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이제 반도체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식각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에 그 회로를 새기는 그 장비와 이 증착 장비, 이 막을 씌우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다만 종목 코드를 살펴보시면 68801이거든요. 688 코드는 외국인 직접 매매가 불가한 종목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는 없는데요. 다행히 ETF에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장에서도 흐름이 좋았고 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이름이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하림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중화권 증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맞아요. 네,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외국인 투자가 직접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종목들 좀 구별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ETF로도 접근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AMEC도 함께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고요. 지리자동차 지커의 신형 모델 10월 11일이면 저희 연휴 끝나고 나서는 그쵸. 이 성적표, 초기 성적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때 또 이하림 아나운서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어제 시장의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지 매체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목하고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중화권 증시 방송을 하면서 중국 증시는 참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제조업 관련 섹터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양보다 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국의 큰 특징이 항상 장기 계획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단 정책과 경제가 항상 함께 가는 구조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5개년씩 계획을 내곤 합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5개년 계획이 또 나오는데요. 2025년 말까지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요. 올해 10월 공산당 4중 전회에서 15차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26년도부터 30년까지의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내년 3월에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중국의 5개년 계획이 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무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장기 전략의 뼈대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의 틀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5개년 계획 상당히 중요합니다. SCMP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약 13,000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진국 반열에 오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현대 사회주의 국가라는 100년 목표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가 발언도 볼 텐데요.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인 양젠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료화면에 뭘 띄울까 하다가 이분인가요? 양젠원 씨의 얼굴을 증명사진이네요. 네, 여기에 우리 김서희 네. 아나운서 중국어까지 해주면 더없이 완벽할 것 같은데요. 중국어를 하려다가 또 너무 길게 말하셔가지고 아하, 참. 얼굴만 이렇게 좀 띄워놨습니다.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을 해드릴게요. 양젠원 씨가 5개년 계획은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국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서방식 모델은 방향 수정 능력에서, 그러니까 좀 더 유동성이 있는 게 강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재경대 총장인 류 위안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류 위안춘이고요. 네. 증명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냅다 등장하셨네요. 네, 우리나라 약간 인물 보는 나무 위키 같은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바이두 바이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분은 15차 계획의 핵심은 구조 전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이제 주장을 해봤던 게 내수 확대, 그리고 신산업과 전통 산업의 균형, AI 같은 첨단 기술 혁신이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런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안보와 개방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5개년 계획은요, 질적 성장, 그리고 산업 혁신, 안보 개방 균형이라는 다층적 과제를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긴 하죠.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네. 질적 성장을 계속 강조 중이고요. 또 산업 혁신도 마찬가지고 안보 및 개방 균형도 이제 미중 관계, 또 그 외에 동남아 관계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35년 1인당 GDP 2배라는
국가라는 이 중간 목표, 그리고 2049년 현대 사회주의 국가라는 100년 목표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정치와 경제가 하나인 나라다 보니까 이 5개년 계획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10월에 회의가 있고 결과가 나온다면 함께 주목받게 될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5개년 계획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반도체 업계입니다. 요즘 분위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도체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TSMC가 내놓는 차세대 칩 가격이 계속해서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3나노 CPU 가격이 이전 세대보다 20% 가까이 올랐고요. 또 여기 기사에 함께 보시면 2026년 나올 2나노는 최소 50% 이상 비싸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같은 부품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TSMC 입장에선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CITI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인텔 같은 이런 빅테크가 여전히 TSMC의 기술을 믿고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아키텍처 칩 6종도 모두 TSMC에서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인텔 협력 제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합니다. TSMC 주가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장에는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이고요. 지금 4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달에 확 오르고 있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TSMC 함께 계속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제 가격이 확 오른다고 했는데 가격이 오르는 만큼 기술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야기 TSMC 동향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홍콩 금융시장에서는 원래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제동이 좀 걸렸나요? 맞습니다. 홍콩 금융시장에서 원래 실물자산 토큰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막았습니다. 홍콩이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을 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토큰으로 사고 파는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홍콩이 앞장서서 글로벌 금융허브 제도약을 노렸습니다. 그쵸. 하지만 중국 본토 당국이 최근 자국 증권사들에게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유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또 크다 보니까 중국은 혹시라도 리스크가 홍콩을 넘어서 본토로 번질 수 있다고 본 건데요. 네. 중국의 규제 기조가 여전히 혁신보다는 안정이라는 거를 확인해 준 이런 대목이고요. 따라서 중국 증시의 투자자라면 정책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해야겠고요. 또 핀테크보다는 전통 금융주가 단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주 종목을 하나 보자면요. 대표적으로 홍콩은행 HSBC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이게 HSBC의 주가인데요. 어제는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보다는 전통금융주가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전통 금융주에 대한 뷰까지 저희는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MIC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SMIC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SMIC 목표가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중국 내 AI 칩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SMIC의 홍콩 주식 목표가는 73.1달러에서 83.5 홍콩 달러로 A주는 160위안에서 182.8위안으로 상향됐습니다. 재밌는 점은 단기적인 실적 전망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과 2029년에 EPS 추정치를 조금씩 올렸다는 겁니다. 이건 당장 눈앞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고요. 네. 이제 이어서 SMIC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1%대 빠졌던 모습이고요. 5일간의 흐름은 다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중국의 AI 칩 자국화 이 정책과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MIC에 대한 눈높이 골드만삭스가 올려잡았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 정리에 김서희 아나운서 그리고 앞서 이하림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중화권 증시 전략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 지금 리뷰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약했었는데 이 일중 차트를 보니까 오전에 좀 더 빠졌다가 오후에는 그래도 좀 올라온 흐름이었더라고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전장에 빠졌다가 본토 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0.7% 하락 마감했는데 우선 26,000포인트 주요 지지선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완만한 조정을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이제 정책 공백 기간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우선 거래 활동 둔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면 이틀 연속으로 한 3,000억 홍콩 달러 넘지 못했고요. 또 이건 영향 같은 경우에 이제 초강력 태풍 라사가도 영향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본토 주식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랬다가 장중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심천 차이넥스 지수는 0.2로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는데요. 오전장에 이제 저희가 그 떨어진 이유, 저는 이제 어떤 거를 보냐면 주요 금융 규제 당국이 기자회견을 월요일 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작년의 정책 성과를 되돌아보는데 초점을 맞췄었는데 대부분 과거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향후 새로운 정책 지침에 대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증시에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정책 지침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답변을 했는데 중국의 통화 정책은 여전히 국내 경제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과 어떻게 보면 국내에 더 초점을 두고 움직인다라고 발언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오후장에 장을 끌어올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로 끌어올려졌냐면 대부분 AI나 아니면 반도체 쪽,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쪽으로 해서 오후장에 이제 끌어올려졌거든요. 그 중에 호재 뉴스가 뭐냐면 무어스레드라는 이제 업체가 IPO 심사에서 계속 이제 반도체 주식에 대한 오후 막판 매수 쪽으로 이제 끌어올려졌고요. 또 엔비디아, 오픈 AI 데이터 센터 1,000억 달러 투자 이쪽도 기술주에 굉장히 기술주의 호재로 작용했고 마지막으로는 개별 종목 하나 창추한테크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첫 9개월 동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이 145% 정도 이익 증가율을 발표한 이후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이 창추한테크는 중국의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을 이제 그 어떻게 납품하는 업체인데 중국 전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호황 아니면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면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무아스레드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한 사흘 연속해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상무님 말씀 중에 이제 정책 공백 기간 이야기해주면서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 짚어주셨는데요.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행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고 뭐 내수 관련해서도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소비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광 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3.8% 정도 빠지고 중국 백주들 있죠. 바이지오라고 얘기하는 주류 쪽에서 마이너스 1.1% 또 항공 쪽도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국경절 연휴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걸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국 주류 판매 데이터가 뭐 어떻게 사실 미리 주류를 산 다음에 연휴에 대비를 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는 건데 그게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일부 반영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국 주류 업체들 가격 하락한 게 어떻게 보면 향후 국경절에 소비가 감소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대만큼 크지 않을까 이런 일면들을 보여준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경절에 대한 현재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중화권 증시가 좀 숨고르기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 시장에 대한 뷰, 항상 이 상무님께서는 특히나 유동성 장세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최근 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 동향은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신용융자 거래 같은 경우에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대비 비중이 높지 않아서
우선 투자은행 쪽에서는 과열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정부가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덜 하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금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금이 지금 6경 위안. 그래서 중국 증시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향후 올라가 준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약세의 요인이 됐던 것들, 관세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다른 부양책, 아까 말씀드렸던 10베이스 포인트 정도 그 인민행에서 낮출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향후 증시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서 유동성 장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국경적 휴일 때까지 아무래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숨 고르기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숨고르기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상무님, 요건 잠깐 좀 국내와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저희 CSOP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ETF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이 좋았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했거든요. 올해 6월이니까 지금 3개월이 됐는데, 그 이후로 상장한 이후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완만하게 아니면은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해가지고 어제부로 저희 수익률이 120%,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유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산고가 원화로 한 150억 정도가 삼성전자 저희 ETF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80억에서 90억 정도가 한국을 쪽에서 유입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예탁원 데이터를 보면 저 ETF에 들어온 데이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고, 그리고 향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섹터의 전망이 유망하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보셨을 때 한번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한번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동안 이 차트상의 화면도 함께 좀 봤는데 삼성전자의 2배를 추정하는 이 ETF 상품 3개월 만에 12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정말 타이밍도 좋았고 시장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커로는 홍콩에서 7747 혹은 9747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무님,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숨고르기 장세 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장 전략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뉴스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투자은행 쪽이나 아니면 중국 증권사 쪽에서 나온 뉴스들을 한번 스캔을 해봤는데, 제가 주목할 뉴스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매크로 측면인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제 외국의 국가금 보유고를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상하이 금 거래소를 통해서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있죠. 그쪽의 중앙은들의 금괴를 매입하고 이를 중국 내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탈달러화 추세에 어떻게 보면 금을 대체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값에 중앙은행들이 매입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금 종목에 대해서 전망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만드는 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본토주라든가 홍콩 주식,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 나사가가 지금 T10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 거래소는 아직 그 거래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다만 이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거래량이 많이 받쳐지지 않는 조금 조용한 증시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태풍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무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개장을 앞둔 중화권 증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정말 알찬 내용들로 저희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미증시 애프터마켓 이슈부터 해서 국내 개장 점검과 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부터 이어지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 일본, 중국 시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내일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